반년 전 한 아이가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성적이 나빠서 떠난 것도 아니었고 친구와 단순히 다퉈서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원가에 퍼진 소문 하나가 아이의 일상을 무너뜨렸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소문의 시작에 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서울 대치동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성적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등수 하나가 학원 반을 바꾸고 모의고사 점수 몇 점이 부모들의 표정을 바꿉니다. 아이들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몇 시까지 공부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딸을 키웠습니다. 딸은 늘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였고 학원을 빠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크게 칭찬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두 번의 시험 결과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 지칠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원을 빠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면을 확인했고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면 급하게 화면을 끄기도 했습니다. 딸은 원래 감정을 숨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딸은 제가 알던 아이와 달랐습니다. 성적이 떨어진 것보다 더 걱정스러웠던 건 눈빛이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원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통의 통화 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딸은 학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에 다니며 입시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했고 처음에는 수능과 공부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어떤 과목이 약한지 물었고 공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문제를 봐주기도 했고 좋은 자료가 있다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딸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나 선생님보다 자신의 고민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읽어볼수록 대화는 공부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딸의 귀가 시간을 확인했고 부모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 관계와 가족에 관한 이야기도 캐물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만나자고 했고 학원 수업을 빠지고 잠깐 얼굴을 보자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딸은 그 관계를 연애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성인이 미성년자의 경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학부 모임을 밝히고 더 이상 아이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필요하면 학교와 경찰에 알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남자는 별다른 변명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딸의 휴대전화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다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조금씩 예전의 생활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학원과 입시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한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최근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적도 갑자기 떨어졌고 학원을 빠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대학생 남성이 공부를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접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딸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남자의 인상착의와 접근 방식, 메시지의 내용까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경쟁학원에서 학생들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특정 학생의 성적을 떨어뜨리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남자를 고용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학부모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했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비슷한 남자가
여러 학생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말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체 채팅방 안에서만 오가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다시 학교와 학원으로 번졌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같은 중학교를 나온 미경이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젊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자가 상위권 학생들에게 접근하도록 시켰다는 말도 따라붙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유리한 입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누군가 봤다는 말, 학원과 카페에서 돈을 건넸다는 말, 남자가 미경이 어머니의 친척이라는 말까지 매번 새로운 내용이 붙었습니다.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저 황당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부모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가 소문의 재료가 됐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미경이 어머니가 학부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남자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딸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심을 확인하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이라 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끝날 무렵 미경이 어머니는 아이를 전학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일이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경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일부 아이들은 미경이 어머니에 관한 소문을 직접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도 자리를 피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성적 경쟁과 아무 관련도 없던 한 아이가 부모에 관한 소문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경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와 학원가는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말을 퍼뜨리던 사람들도 갑자기 입을 닫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소문을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소문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학부모 모임에서 남자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말했어야 했고 추측이 퍼지는 순간 막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학부모 모임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원 앞에서 익숙한 남자를 봤습니다. 제 딸에게 접근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번에는 다른 여학생과 함께 있었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알려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거리는 지나치게 가까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저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학생에게 짧게 무언가를 말한 뒤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학생은 남자를 아는 사람처럼 잠시 그 방향을 바라보다 학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퍼진 소문의 대부분은 거짓이었을지 모릅니다. 미경이 어머니와 남자가 관련 있다는 이야기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남자 자체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아이에게만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상위권 학생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학생 역시 얼마 전부터 대학생 남자에게 입시 상담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이 왜 집을 나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경찰과 학교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남자의 연락처와 딸의 메시지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남자의 신원이 실제 대학생이었는지 이름과 학교가 사실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남자는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들어주는 척했고 입시 정보를 믿기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 남자를 찾는 대신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사람의 이름을 붙였고 한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진짜로 학생들에게 접근하던 사람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다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무엇이 더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남자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퍼뜨린 부모들인지 한 아이의 죽음 이후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인지 그날 이후 저는 딸에게 성적보다 먼저 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올 때 경계하는 법, 어른이 비밀을 요구하면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리는 법,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법입니다. 입시 경쟁은 아이들을 지치게 만들지만 부모의 불안은 때로 그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른 아이를 공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성인 남성이 입시 상담을 이유로 반복해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먼저 상대를 직접 만나셨을까요? 아니면 곧바로 학교나 경찰에 알리셨을까요?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특정 가족의 이름과 함께 퍼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소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의심과 누군가를 파괴하는 소문의 경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에서 분노보다 사실을 먼저 확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공포 이야기와 믿기 어려운 사연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가장 치열한 곳에서 가장 조용한 공포는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